7월의 무더운 햇살이 법무법인 유리창에 내려쬐인다. 성공한 대기업 회장 윤기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공개되던 날이었다. 형들은 거대한 재산과 권력을 손에 쥐었고 막내 윤시우에게 돌아온 것은 허름한 창고 하나뿐.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 평범해 보이는 그 창고.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시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윤기태는 어릴 적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손에 든 것이라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남들보다 2배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오후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 시절 그가 유일하게 가진 꿈은 성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종로의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장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점차 중요한 일을 맡겼다. 윤기태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곧 그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다. 기태야,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다.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할 거야. 철물점 사장 박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기태의 가슴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품게 된 더 큰 꿈들이었다. 그 무렵 그는 영애를 만났다. 그녀는 근처 양장점에서 일하는 22살의 여성이었다. 아름다운 외모보다는 따뜻한 마음씨가 먼저 눈에 띄었다. 점심시간마다 철물점 앞을 지나가는 그녀를 보며 윤기태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곧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영희는 기태의 꿈을 누구보다 열심히 들어주었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함께 한강둑을 걸으며 미래를 그리던 그 시절이 윤기태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7층 회의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윤시우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 보였다. 윤기태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배분하겠습니다. 김진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시우는 손에 든 종이컵을 꽉 쥐었다. 먼저 장남 윤시준 씨에게는 윤기태 회장님이 보유하신 대한산업지분 40%와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윤기태 빌딩,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업용 건물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큰형 시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째 윤시환 씨에게는 대한산업지분 30%와 압구정동 소재 상가 건물,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둘째 형 시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나름의 사업 수완을 보여왔다. 시우보다 5살 많은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막내 윤시우 씨에게는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록 형들보다 적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다. 적어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북구 정릉동 산 47-3번지 소재 창고 및 부지를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시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창고? 단 하나의 창고? 잠깐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진호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닙니다. 윤시우 씨에게는 해당 창고가 유일한 상속 재산입니다. 유언장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있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큰형 시준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도 참. 지우야. 그래도 창고라도 받은 게 어디야. 그 동네 땅값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은 나올 텐데. 맞아. 시우야.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가 사업 잘 되면 도와줄 테니까. 둘째 형 시완도 건성으로 위로했다. 하지만 시우에게는 그들의 말이 더욱 상처로 다가왔다. 평생 형들과 비교당하며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이런 차별을 당할 줄은 몰랐다. 회의실을 나오자 어머니 박순자와 형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형수 김미연은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급 화장품과 명품 옷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잘 됐네요. 이제 시준이가 회사를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미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둘째 형수 박미영도 거들었다. 시완이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우는 뭘 받았다고 했죠? 창고 하나요. 시우가 힘없이 대답했다. 창고? 선영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그럼 시우는 이제 정말 독립해서 살아야겠네요. 취직 준비 열심히 해야겠어요. 미연이 코웃음을 쳤다. 역시 아버님도 아셨나 봐요. 시우는 사업 수완이 없으니까 부담만 안 주시려고 하신 거겠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시우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다. 65세의 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아들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그 중에서도 시우에게는 유독 차갑게 대했다. 지우야, 너도 이제 30이 가까워지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해. 그날 밤 시우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잠 못 이루었다. 15평 남짓한 방에서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게 일상이었다. 그래서 시우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형들보다 현저히 적었다. 큰형 시준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함께 신문을 읽곤 했고 둘째 형 시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골프를 치러 다녔다. 하지만 시우는 항상 혼자였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갈 수 있나요? 초등학교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시우는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 공부나 해라고 했다. 아버지는 시우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기대조차 없었기 때문에 방임했던 걸까?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형들이나 열심히 도와라며. 등을 돌렸던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시우는 자신이 형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다.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형들만큼 뛰어나지는 못했다. 시준이는 전교 1등이었고 시완이는 학생회장이었다. 시우는 그저 평범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우는 항상 형들과 비교당했다. 시준이는 공부를 잘했고 시완이는 운동을 잘했다. 하지만 시우는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었다. 대학도 지방 사립대를 겨우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서울 외곽의 이 작은 원룸은 그가 더 이상 집에서 머물 수 없었던 날, 조용히 짐을 싸 나와 정착한 곳이었다. 누가 내쫓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붙잡아주는 손 하나 없었던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밀려나듯 세상 가장자리에 도착했고, 이 작은 방은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형들은 지금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형수들은 명품백을 메고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그들에겐 회사를 물려주고 빌딩과 오피스텔을 안겼으면서 자신에게는 왜 창고 하나뿐일까? 혹시 정말 자신이 가치 없는 자식이었던 걸까? 시우는 눈을 감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 질문들이 천천히 고여갔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만 이런 대우를 했을까? 시우는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윤기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었다. 시골에서 상경의 작은 철물점부터 시작해서 결국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만들어냈다. 그런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창고 하나만 남겨준 이유를 시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시우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결심했다. 적어도 그 창고가 어떤 곳인지는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면 설령 그것이 보잘것없는 창고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싶었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보니 성북구 정릉동은 생각보다 외진 곳이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가야 했다. 시우는 가방에 손전등과 간단한 청소 도구를 넣고 집을 나섰다. 전날 밤 형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우야, 너무 실망하지 마. 경이 사업 잘 되면 도와줄게. 근영, 시준. 창고 정리해서 팔면 목돈 생길 거야. 그 돈으로 뭐라도 시작해봐. 둘째 형 시완.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형식적인 위로처럼 느껴졌다. 시우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북구 정릉동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서 내려 2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간 후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했다. 도시 한복판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 정말 이런 곳에 창고가 있나? 시우는 휴대폰 GPS를 보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주변은 오래된 단독주택들과 작은 상가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골목길을 따라 10분 정도 더 올라가니 드디어 낡은 철문이 보였다. 문 앞에 걸린 낡은 간판에는 윤기태 창고라고 페인트로 쓰여 있었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시우는 혼잣말을 했다. 창고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가로 20m, 세로 15m 정도의 규모였다. 하지만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지붕 일부도 녹슬어 있었다. 문짝도 삐뚤어져 있어서 몇 년간 관리가 안 된 것이 분명했다. 시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열쇠 뭉치를 꺼냈다. 여러 개의 열쇠 중에서 가장 크고 낡은 것을 선택해 자물쇠에 넣었다.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더니 힘을 주어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우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안을 살펴보았다.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왼쪽 벽 쪽에는 70년대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었다. 가운데 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높게 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쓰던 것으로 보이는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추억이구나. 시우는 감회가 새로웠다. 시우는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나무 상자들을 열어보았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책들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 사업 관련 서적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필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역시 아버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시우는 아버지의 필기를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20대 초반의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 앞에서 찍은 사진, 사업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와의 결혼식 사진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시우의 시선을 끈 것은 아버지가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성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더 나이가 어려 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이 매우 자연스러웠다. 이분은 누구지? 시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뒤편에는 영희와 함께 1975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 1980년이었으니 그 이전에 만났던 여성인 것 같았다. 시우는 계속해서 창고 안을 뒤졌다. 세 번째 상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시우는 몇 장을 펼쳐보았지만 대부분 사업 이야기였다. 1시간 넘게 정리하다가 시우는 구석에서 녹슨 공구함을 발견했다. 공구함은 상당히 무거웠고 겉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호기심에 열어보기로 했다. 공구함을 열자 각종 공구들과 함께 오래된 라디오가 들어 있었다. 7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들으셨던 것 같았다. 이런 것도 있네. 시우는 라디오를 꺼내며 무심코 스위치를 눌렀다. 놀랍게도 배터리가 아직 남아 있었는지 라디오가 작동했다. 처음에는 지지지직 하는 잡음만 들렸지만 다이얼을 돌리자 어디선가 음성이 흘러나왔다. 테스트, 테스트. 이상한 주파수였다. 방송국 음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녹음한 것 같았다. 시우는 다이얼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했다. 지우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시우는 깜짝 놀라 라디오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버지 윤기태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받을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단다. 이 창고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다. 창고 안서쪽 벽을 자세히 보렴. 바닥에서 1m 50cm 높이, 왼쪽 모서리에서 3m 지점에 있는 세 번째 콘크리트 블록을 찾아라. 그 뒤에 답이 있다. 녹음된 음성이 그렇게 끝났다. 시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숨겨두셨나?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우는 서둘러 창고의 서쪽 벽을 향해 갔다.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고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아버지가 말한 위치에 미묘하게 다른 콘크리트 블록이 있었다. 다른 블록들보다 색깔이 약간 다르고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았다. 손으로 살짝 밀어보니 블록이 약간 움직였다. 시우는 공구함에서 망치와 정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블록 주변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정말 여기에 뭔가 있는 건가? 시우는 긴장하며 작업을 계속했다. 30분 만에 첫 번째 블록이 빠졌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블록도 연달아 빠졌다.
그러자 벽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오마이갓. 시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공간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 크기는 30cm 정도의 정사각형이었지만 상당히 무거워 보였다. 그리고 금고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시우에게라고 쓰여진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시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평생 미안했다. 내 형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들에게 준 것은 당장 써버릴 수 있는 재산이다. 하지만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짜 유산이다. 금고를 열어보아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0304.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렴. 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아라. 나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시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올 뻔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큰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0304 자신의 생일 3월 4일이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며 시우는 말을 잃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정리되어 들어 있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들은 시우의 상상을 초월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증권 봉투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주식들이 수십만 주씩 들어 있었다. 1980년대부터 차곡차곡 모은 것들로 보였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시우는 믿기 어려웠다. 휴대폰으로 대충 계산해보니 현재 시세로 최소 50억 원은 되어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부동산 권리 증서들이었다. 경기도 평택시 산업단지 내 토지, 10필지, 인천 송도 신도시 상업용지 5필지,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관광단지 토지 3필지의 소유권 증서였다.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언제 사두셨지? 시우는 경악했다. 이 토지들은 모두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이었다. 특히 평택 산업단지는 토지 가격만 해도 10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또 다른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보다 더 두꺼웠고 봉투에는 꼭 읽어보아라라고 쓰여 있었다. 시우야, 이 재산은 본래 내 어머니와 나의 첫 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내 형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단다. 하지만 이 사실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라. 내 형들이 먼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그때가 오면 내가 진짜 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용서하고 도와주어라. 하지만 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재산을 혼자만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다. 시우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시우는 금고를 다시 닫고 벽을 원상복구했다. 아직 이 사실을 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대로 형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시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들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다. 큰형 시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잠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시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다. 시준이가 무슨 일인지 급하게 만나자고 하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경고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며칠 후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다. 시준이 상속받은 대한산업 지분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서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퓨처모빌리티에 투자했는데 해당 회사가 사기 회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3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아예 가짜였다는 거야. 어머니가 시우에게 설명했다. 기술도 없고 대표도 전과자였대. 완전히 속은 거지. 시주는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 빌딩 하나를 매각 협상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회사 지분까지 일부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달 후에는 둘째 형 시완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사채까지 써서 올인했다가 폭락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시완이가 5억 원을 잃었다는데 그것도 일부는 사채라고 하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사채업자들이 시완이를 압박하고 있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는 압구정동 상가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금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다. 그제서야 형들이 시우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목적이 드러났다. 지우야, 형이 좀 어려워졌어. 혹시 그 창고 정리하면서 뭔가 나온 거 없니? 큰형 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혹시 어디에 돈을 숨겨두셨을 수도 있잖아. 형 창고를 정말 꼼꼼히 뒤져보았는데 별거 없었어. 창고를 정말 꼼꼼히 뒤져보았다고? 아무것도 없었어? 먼지와 곰팡이뿐이야. 시우는 형의 전화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통화를 끝낸 후 시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형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다.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기억보다 형들이 웃으며 함께 놀아주던 순간들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현명하게 도와주어라는 말이 떠올랐다. 시우는 지금 당장은 말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창고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하나하나 읽기 위해서였다. 금고를 복원해둔 자리 위에 앉아 낡은 일기장 속의 아버지를 따라가 보았다. 그 속에는 사업 초기의 고난,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은행 문턱을 수십 번 두드리던 날들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혀 있었다. 시우는 조용한 아이지만 마음이 깊다. 다른 아이들처럼 앞에 나서지 않지만 옆에 있어준다. 나중에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내가 곁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시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진심이 뒤늦게야 가슴에 와 닿았다. 세상 앞에서는 냉정하고 철두철미했던 아버지가 그 안에서는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시우는 그날 밤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아버지 유산의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보,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편지에서 언급된 나눔의 계획까지 하나하나 문서화했다. 한동안 연락 없던 형들이 다시 시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형식적인 안부로 시작되었지만 곧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시우가 물려받은 창고에 혹시 다른 유산이 숨겨져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땅값이 생각보다 더 나가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우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다. 말 대신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창고를 리모델링했다. 내부를 정리하고 보존할 만한 유품들은 따로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일기와 사진, 사업 초창기 자료들은 모두 정리되어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졌다. 창고 외부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창업 지원실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하여 윤기태 기념관 겸 청년 지원센터가 탄생했다. 시우는 상속받은 자산 중 일부를 윤기태 희망기금이라는 이름의 재단으로 이전했다. 이 재단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첫 해에만 3명의 청년 창업자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그중 한 팀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형들은 시우의 활동을 지켜보며 점점 태도가 변해갔다. 시주는 법률적 자문을 자처하면서 나서기 시작했고 시와는 투자 및 자산 운용을 맡으며 재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창고를 직접 찾은 날 남편의 과거와 마주했다. 젊은 시절 연인이었던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췄고 창고 안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막내 아들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남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말없이 창고를 떠났다. 1년이 흐른 어느 겨울, 창고에 새로운 이름이 붙은 현판식이 조용히 열렸다. 그날 창고 앞에는 세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에는 긴 시간 감춰졌던 후회와 안도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창고 입구에는 작고 단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강한 사랑을 준다. 그것이 진짜 상속이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안다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시우가 답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했다. 큰형 시준이 와인잔을 들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위해 건배하자고 했다.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물려받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시우는 잔을 들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겨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였다. 버려진 줄 알았던 창고 안에서 찾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였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나갈 것이었다. 시우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이 사랑을 전해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너의 이야기를 써나가거라.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시우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